여러분, 현대차 공장에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회사가 DF247이라는 24시간 무인 공장 프로젝트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노조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DF247, 이게 뭐냐고요? 다크 팩토리의 약자입니다. 불을 켜지 않아도 24시간 7일 내내 돌아가는 공장이라는 뜻이죠. 사람 대신 AI와 로봇이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하는 지능형 자율 공장입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현대차그룹 최고 전략회의인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며 논의했다는 정도예요. 하지만 이 회의가 보통 회의가 아닙니다. 현대차그룹의 미래 전략을 결정하는 최고위급 회의거든요. 여기서 다뤄졌다는 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노조는 이미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판을 엎겠다는 강경 경고까지 나왔어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노조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로봇 몇 대 들여온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일자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사실 현대차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동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용접 로봇, 도장 로봇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쓰고 있었죠. 하지만 DF247은 차원이 다릅니다. 부분적 자동화가 아니라 공장 전체를 무인화하겠다는 거니까요. 이건 기존 노동자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제부터 현대차 무인 공장 논란의 속살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기로입니다. 노조는 현대차의 자동화 전략이 세 단계로 전개될 거라고 걱정합니다. 물론 이건 회사가 발표한 공식 계획이 아니라 노조가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하지만 노조 소식지와 여러 인터뷰에서 이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의 위기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이렇습니다. 로봇 투입이 쉬운 해외 공장부터 자동화를 먼저 완성한다는 겁니다. 왜 해외부터냐고요? 한국 공장은 노조가 강하니까 상대적으로 저항이 덜한 해외부터 차근차근 밀어붙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산 물량도 슬금슬금 해외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HMGMA라는 최첨단 공장을 지었어요. 2025년에 가동을 시작했는데 이 공장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의 집약체입니다. 차체 공정 100% 자동화는 기본이고 AI 기반 품질 관리 시스템까지 갖췄죠. 노조는 바로 이런 공장들로 물량이 빠져나갈 거라고 우려하는 겁니다. 2단계로 가면은 국내 공장은 점점 물량이 줄어들겠죠. 해외에서 로봇이 차를 만드니까요. 그럼 국내 공장은 남은 물량만 맞추다가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은 회사는 이 공장은 이제 효율이 안 나온다며 공장 유휴화, 쉽게 말해 축소하거나 재편하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노조는 이런 일이 이미 다른 산업에서 벌어졌다고 지적합니다. 조선업만 봐도 그래요. 한때 세계 1위였던 한국 조선업이 중국에 밀리면서 구조조정에 칼바람이 불었잖아요.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노조의 경고입니다. 마지막 3단계가 가장 충격적입니다. 국내에 완전히 새로운 로봇 중심 공장이 들어선다라는 거예요. 기존 공장은 폐쇄되거나 대폭 축소되고 그 자리에 DF247 같은 무인 공장이 들어선다라는 겁니다. 기존 노동자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이건 노조가 그린 시나리오입니다. 현대차가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노조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조의 우려가 과장일까요? 아니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그럼 현대차가 구상하는 DF247,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완전 자율, 고도 자동화 공장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는 겁니다. AI가 오늘은 이 차종을 몇 대 만들자 하고 생산 계획을 세우면 로봇들이 부품을 조립하고 품질 검사까지 다 알아서 합니다.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먼저 공장 전체에 센서가 깔립니다. 수천 개, 수만 개의 센서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요. 온도, 습도, 진동, 부품 재고 상황, 로봇 작동 상태까지 모든 게 모니터링 됩니다. 이 데이터는 AI 시스템으로 전송되고 AI는 이걸 분석해서 최적의 생산 계획을 씁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품의 재고가 떨어지면 AI가 자동으로 발주를 넣어요. 어떤 라인에서 불량률이 올라가면 AI가 즉시 원인을 분석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사람이 판단하고 지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완전 무인은 아직 목표 단계입니다. 지금 당장 사람 한 명도 없이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현재 현대차 스마트 팩토리는 차체 공정을 100% 자동화한 수준까지 왔어요.
용접이나 조립 같은 반복적인 작업은 로봇이 대부분 처리하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걸 훨씬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등장한 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입니다. 올해 초 CES 2026에서 현대차가 공개했는데요. 이게 진짜 화제였어요. 사람처럼 두 발로 걷고 손으로 물건을 짚고 계단도 오르내릴 수 있는 로봇입니다. 기존 산업용 로봇은 대부분 팔만 있는 형태였어요. 한 자리에 고정돼서 특정 작업만 반복하죠.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다릅니다. 사람처럼 이동하면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사람이 하는 거의 모든 일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차는 2028년까지 미국의 로봇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거기서 아틀라스를 연간 3만 대씩 찍어낸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 로봇들을 미국 생산 거점에 투입한다는 겁니다. 처음엔 부품 분류하고 물류 관리하는 간단한 일부터 시작하지만 나중엔 조립 공정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죠. 더 나아가서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로봇이 로봇을 만들고 고장난 로봇을 다른 로봇이 수리하는 구조까지 상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방향이에요. 로봇 팔로 부품을 조립하고 AI 비전 시스템으로 불량을 감지하고 자율주행 AGV, 무인 운반차로 부품을 운반하는 건 이미 현실입니다. 이걸 한 단계 더 발전시키면 로봇 생태계가 완성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런 무인 공장이 현실화되면 누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까요? 바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노조가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노조의 주장은 단순히 우리 일자리 지켜달라가 아닙니다.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어요. 노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구조가 완성되면 경제 생태계 자체가 무너진다. 어떤 뜻일까요? 자동차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사라지면 자동차를 살 소비자도 사라진다는 논리입니다. 이제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밥도 먹잖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로봇으로 대체되면 수입이 없으니까 소비도 못합니다. 실제로 노조 소식지에는 이런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소비와 공급의 균형은 깨지고 대한민국 경제 악순환은 지속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공장에서 차는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는데 정작 그 차를 살 사람은 줄어드는 겁니다. 생산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줄어드는 역설이죠. 결국 기업도 망하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이건 경제학에서 유효 수요 부족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물건을 많이 만들어도 그걸 살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가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1930년대 대공황도 생산 과잉과 수요 부족이 맞물리면서 발생했습니다. 노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로봇은 세금을 내나요? 연금을 내나요? 건강보험료를 내나요? 사람이 일하면 월급에서 각종 세금과 보험료가 빠져나가서 국가 재정에 기여하잖아요. 하지만 로봇은 그런 게 없죠. 그럼 국가 재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세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로봇이 사람 일자리를 대체하면 기업이 로봇 한 대당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죠. 그 돈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겁니다. 물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자동화가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도 올릴 수 있다는 연구도 있고 반대로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도 있어요. 자, 전면적인 수요 붕괴는 아직 가정에 가깝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그 기술 발전이 일자리를 파괴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많은 사무직 일자리가 사라졌지만 자,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데이터 분석가 같은 새 직업이 생겨났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자동화 필요성과 노조의 고용 안정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2024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0.7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젊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로봇 안 쓰면 공장 못 돌린다는 거고, 노조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람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 정답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 주시겠어요? 노조가 로봇 도입을 반대하니까 일부에서는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기술 발전을 막는 이기주의 아니냐?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거 아니냐? 심지어 대통령까지 로봇 반대하는 건 러다이트 운동과 비슷하다는 발언을 했어요.
러다이트 운동이 뭐냐면 19세기 영국에서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며 저항했던 운동입니다. 산업혁명 초기에 방직기가 도입되면서 많은 수공업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네, 그들은 분노해서 공장에 침입해 기계를 부셨죠. 하지만 결국 실패했고 역사는 기술 발전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정부와 일부 여론은 현대차 노조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지금은 21세기인데 여전히 19세기 방식으로 저항하느냐는 거죠. 하지만 노조는 강하게 반박합니다. 우리가 기술 발전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대안 없는 자동화와 물량 이전 앞에서 침묵하라는 건가? 노조의 주장을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로봇을 들여오는 건 좋은데 그럼 기존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재배치 계획은 있나요? 교육 프로그램은? 일자리 전환 대책은? 이런 게 하나도 없이 무작정 로봇만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반박합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건 로봇 자체가 아니라 로봇 도입과 동시에 해외로 물량을 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 공장에 로봇을 도입하면서 생산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해외 공장으로 물량을 옮기고 국내 공장은 축소한다면 그건 자동화가 아니라 사실상 구조조정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현대차 단체 협약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신기술 도입이나 공정 개선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이 조항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과거에 노사가 충돌했던 경험 때문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자동화를 추진하면서 고용 불안이 커졌고 그때마다 파업과 갈등이 반복됐어요. 그래서 노사가 합의해서 이런 조항을 만든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같이 논의하자는 거죠. 노조는 이 조항을 근거로 노사 합의 없는 로봇 도입은 단 한 대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도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데 노조와 일일이 합의하면서 천천히 가다가는 중국이나 테슬라한테 다 뺏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무서운 속도로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고 가격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기술 진보와 고용 안정,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는 걸까요? 사실 해외 사례를 보면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테슬라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일론 머스크가 2018년에 모델 3를 만들 때 과도한 자동화로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생산이 계속 지연되고 목표 물량을 못 맞추는 거예요. 머스크는 원래 공장을 완전 자동화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에일리언 드레드노트라는 이름까지 붙였죠. 공장이 너무 빠르고 효율적이어서 마치 외계인이 만든 것처럼 보일 거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로봇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특히 배터리 모듈 조립 같은 정밀한 작업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죠. 로봇이 부품을 잘못 잡거나 조립 순서를 틀리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결국 생산 라인이 자주 멈췄고 목표 물량은 계속 밀렸어요. 결국 머스크가 트위터에 이렇게 썼습니다. 과도한 자동화는 실수였다. 정확히 말하면 내 실수다. 인간을 과소평가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비싼 돈 들여 설치한 자동화 설비 일부를 걷어내고 사람을 다시 투입했어요. 심지어 공장 주차장에 거대한 텐트를 치고 임시 조립 라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차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생산이 정상화됐습니다. 테슬라 사례가 주는 교훈은 뭘까요? 로봇이 만능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유연성이 필요한 작업,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작업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더 낫습니다. 반대로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BMW는 협동 로봇, 쉽게 말해 코봇을 잘 활용했어요. 코봇이 뭐냐면 사람과 함께 일하도록 설계된 로봇입니다. 사람 옆에서 무거운 부품을 들어주고 위험한 작업을 대신 해주죠. 기존 산업용 로봇은 안전 펜스로 둘러싸여 있어야 했어요. 힘이 워낙 세고 빠르게 움직이니까 사람이 가까이 가면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코봇은 다릅니다. 센서가 달려 있어서 사람이 가까이 오면 즉시 멈추거나 속도를 줄여요. 그래서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MIT 연구에서 BMW 생산 라인을 조사했더니 사람과 코봇이 협업할 때 생산성과 정확도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판단력과 유연성이 뛰어나고 로봇은 힘과 정밀도가 뛰어나니까 서로 장점을 살리는 거죠. 최근엔 BMW가 미국 스파턴버그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투입했어요. 피겨라는 회사가 만든 로봇인데 부품을 적재하고 조립하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로봇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협업하는 방식이에요. 도요타는 또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사람이 기술의 주인이다 라는 철학을 고수하고 있어요. 일부 라인에서는 오히려 로봇을 줄이고 사람을 배치해서 공정을 다시 배우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화를 재설계했어요. 도요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공정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로봇도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로봇에만 의존하다 보면 정작 엔지니어들이 실제 생산 공정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어려워지죠. 실제로 도요타는 몇 년 전에 일부 공장에서 자동화 비율을 낮췄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직접 손으로 작업하면서 공정을 배우게 했어요. 그 과정에서 기존 자동화 시스템의 문제점도 많이 발견했고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BYD 이야기를 해볼게요. BYD는 시안 공장에서 97% 자동화를 달성했어요. 거의 무인 공장 수준이죠. 용접, 도장, 배터리 팩 조립까지 거의 모든 공정이 로봇으로 이루어집니다. 덕분에 원가를 엄청나게 낮췄습니다. BYD는 이렇게 낮춘 원가를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어요. 이 테슬라보다 훨씬 싼 가격에 전기차를 팔면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였죠. 2024년에는 전기차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대규모 리콜이 반복되고 품질 논란이 계속 터져 나온 겁니다. 중국 내에서도 배터리 결함, 전자장비 오류 같은 문제로 수십만 대를 리콜했어요. 한국 시장에서도 센서 오류, OTA 업데이트 지연 같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 품질 문제가 순전히 자동화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자동화와 원가 절감 전략이 맞물리면서 품질 관리에 구멍이 생긴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사례를 보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자, 완전 무인 공장이 꼭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과 로봇의 협업, 그게 최선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노조는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노사 합의 없는 로봇, AI 도입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강경 투쟁을 예고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대화의 여지도 남겼습니다. 노조도 알아요. 기술 발전은 막을 수 없다는 걸. 다만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는 함께 결정하자는 겁니다. 실제로 해외에는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독일은 노사공동결정제라는 게 있어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독일은 법으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감독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포함시키도록 정해놨어요. 보통 이사회 절반 정도가 노동자 대표입니다. 자동화를 도입할 때도 노동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요. 어떤 공정의 로봇을 투입할지, 기존 노동자들은 어떻게 재배치할지, 재교육은 어떻게 할지 같은 걸 함께 논의하죠. 그래서 독일은 자동화를 빠르게 진행하면서도 고용 불안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입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보세요. 제조업 전반에 AI와 로봇을 도입하는 야심찬 계획이었지만 동시에 노동 4.0이라는 정책도 함께 추진했어요.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재교육, 사회 안전망 강화, 노동시간 단축 같은 걸 패키지로 논의한 겁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장기 고용 관행이 강해요. 회사가 쉽게 사람을 자르지 않죠. 이건 문화적인 면도 있지만 노사 간 합의로 만들어진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자동화를 도입할 때도 노사 간에 고용 안정 협약을 맺습니다. 자, 구조조정이나 기술 도입 시 해고를 최소화하고 재배치하거나 교육을 시켜서 다른 직무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용접 로봇이 도입되면 기존 용접공을 품질 관리나 로봇 관리 업무로 전환시킵니다. 도요타 같은 회사는 심지어 자회사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해요. 이제 본사에서 자동화로 일자리가 줄어들면 관련 서비스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로 사람들을 배치하는 식이죠. 물론 이게 완벽한 해법은 아니지만 적어도 대량 해고보다는 낫습니다. 스웨덴은 또 다릅니다. 국가 차원에서 직업훈련과 전직 지원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운용해요.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잃으면 국가가 나서서 IT 교육을 시켜주고 새 일자리를 알선해줍니다.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유명해요. 실업급여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알선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겁니다. 훈련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안 줘요. 강제로라도 새 기술을 배우게 만드는 거죠. 게다가 스웨덴은 초등학교부터 프로그래밍을 의무교육으로 가르쳐요.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자라서 성인이 됐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동화가 진행돼 있을 테니까 미리미리 준비시키는 거죠. 자, 이런 사례들을 보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자동화와 고용을 동시에 지킬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현대차와 노조도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기술도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야 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은 어떨까요? 로봇을 도입하되 그 대신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로봇 덕분에 생산성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더 적게 일하고 같은 월급을 받는 거죠. 자, 주 4일 근무제 같은 것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아니면 로봇이 대체하기 어려운 새로운 직무를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로봇 관리, 데이터 분석, 품질 개선 같은 일은 여전히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기존 조립 라인 노동자들을 이런 쪽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50대 노동자한테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독일, 일본, 스웨덴이 다 그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대차 무인공장 논란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술 발전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현대차 무인공장 논란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기로예요. 로봇이 사람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공포와 로봇 없이는 경쟁력을 잃을 거라는 위기감,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정답은 뭘까요? 아마도 극단적인 어느 한쪽이 아니라 중간 어디쯤에 있을 겁니다. 독일처럼, 일본처럼, 스웨덴처럼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법을 찾는 것, 그게 답일 겁니다. 테슬라는 과도한 자동화로 실패했다가 사람을 다시 투입해서 성공했어요. BMW는 사람과 로봇의 협업으로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도요타는 사람이 기술의 주인이라는 철학으로 균형을 잡았죠. BYD는 무인 공장으로 원가를 낮췄지만 품질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완전 무인 공장도 완전 수작업도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차와 노조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고 테슬라는 계속 혁신하고 있어요.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빠른 게 능사는 아닙니다. 테슬라가 증명했듯이 성급한 자동화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노사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기술도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 가능할까요? 아니면 결국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게 될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